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전세무 1급 92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에 앞서서 92회를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하자면 수험생분들이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쉬운 것들은 정말 쉽게 나왔는데 문제가 어려운 것은 극도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수험생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꼭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합격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튼 이번 92회차는 제가 봐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93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일반기업 회의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기준이다. 자, 수익인식기준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중에 지문 중에 흔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에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있는 유효 이자율이 되게 좀 광범위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채에서 얘기하는 유효 이자율인데 자, 실제로는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뭐 이런 이자율도 유효 이자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공사 진행률은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 원가, 자본의 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수익의 인식기준 기준서를 보시게 되면 공사 진행률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의 인식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찍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 진행률 문제 풀 때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나온 적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추정해서 그냥 찍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서에는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4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돈을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구입 후 즉시 철거한 경우 여기 핵심은 요거죠. 즉시 철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구입한 다음에 즉시 철거하게 되면 이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데요. 문제에 함정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토지의 구입가액은 8천만 원. 요거는 뭐다?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죠. 자, 토지의 재산세. 우리가 세금과 공과할 때 세금과 공과 세무 조정할 때 보시면 그쵸? 토지의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를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즉 토지의 취득 원가가 아니에요. 그쵸? 다만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토지의 취득세는 어떻게 했었었죠? 송금 불산임 유보했었었고 재산세는 송금을 인정이 됐었었다. 요게 기억나시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취득세는 대상이 맞고요. 재산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취득 부대 비용은 전부 다 토지 취득 원가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기존 건물 철거 비용도 즉시 철거했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기존 건물 폐자재 매각 대금도 토지의 취득 원가를 포함하는데 자, 이 기존 건물 폐자재 매각 대금은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매각 대금이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돼요. 돈이 들어온 거니까. 즉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되기 때문에 얘는 빼줘야 된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의 구입가액 8천만 원 취득세 그리고 등기비용 철거비용까지 더하시고 얘는 어떻게 한다? 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9,008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3번 다음 중 2020년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그래서 2019년에 취득을 했는데 2019년 기말 현재 보니까 매도가는 증권의 장부가액이 2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10만 원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 보니까 2020년 9월 31일에 매도가는 증권 중 일부를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100%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쵸? 그 중에서 60%만 처분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0%
60%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보면 자, 보통 예금 얼마 들었어요? 12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일단 돈 들어온 거부터 분기를 하시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얼마예요? 210, 아이고, 이게 죄송해요. 오타가 있네. 이게 주가 아니라 원이죠. 그래서 210만 원에 60%에서 매도하는 증권은 126만 원이 팔린 거고, 자, 평가이익도 똑같이 없애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평가이익 없애줘야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차변을 와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60%를 하면은 18만이 나오겠고요. 그 나머지 차익이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얘는 차대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법인세액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접하지 않으셨으면. 보겠습니다. 1번 이연법인세 자산은 보고기만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해서 당해 자산이 회술될 기간에 적용될 것을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된다.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해요. 당해 자산이 회수될 기간에 적용될 것을 예상되는 세율. 그래서 우리가 네, 요거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왜 했지? 네. 다음 2번 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아, 요거 제가 이래서 화살표 쳤구나. 자, 왜 그러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2월 결손금이에요. 뭐 일치하진 않지만, 자, 2월 결손금 이연법인세 부채일 경우에 이연법인세 부채의 경우에는 우리가 2월 결손금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얘는 몇 년까지 2월 되죠? 10년. 그쵸? 근데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과 부채,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월 결손금이 10년인데 언제 실현될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측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언제 소멸될지도 알아야 되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언제 소멸될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적정 이자율을 정해야 되는데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다 틀릴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각 보고 기간만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일시적 세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는 일시적 차이라고 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라 그러죠? 가산할 차이라고 합니다. 네. 5번 다음은 공장건설과 관련된 내역이다. 당세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0년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쭉쭉쭉 해서 특정 차입금이 이렇게 됐고요. 2020년 4월 1일. 그리고 특정 차입금 중에 12만원은 2020년에 6개월간 연 8%의 투자 수익률로 일시 투자하였다. 특정 차입금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월할 상가.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놓은 걸 보시게 되면, 자, 특정 차입금은 언제부터 내가 차입을 했어요? 2020년 4월 1일. 근데 공사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 겹치는 기간, 특정 차입금과 이 공사하는 기간, 겹치는 기간만 우리가 자본화 대상 이자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요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특정 차입금은 제가 여기 메모해놨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볼게요. 자, 2020년 4월 1일날 공사 시작을 했는데 2022년 5월 31일날 준공 예정이고, 특정 차입금의 차입 기간은 2021년 12월 말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겹치는 기간만 우리가 특정 차입금의 차입 기간으로 해서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니까 이때 결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입 기간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중요해요. 특정 차입금의 이자 수익을 제외해요. 그러니까 이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를 고려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자 비용을 구하잖아요. 이자 비용을 구한 다음에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자 수익을 빼주셔야 되고요. 일반 차입금은 이자 수익을 안 빼주셔도 돼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세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문제 풀이를 위해서 제가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얼마냐면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구해서 자본에 대한 차입 원가를 구하시면 돼요. 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시면 되는데 자, 이자 비용 얼마냐면은 내가 차입한 게 54만 원인데 이자율이 10%죠. 그런데 2020년 4월 1일 날 공사 시작을 해서 우리가 기말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9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자 수익은 12만원에 8%죠. 여기 보시면 6개월간 8%. 그래서 6개월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죠. 얘는 연 이자율이니까요. 그래서 구하시면은 4,8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을 뺀 35,7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문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문제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시설의 생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기초 및 기말 재고는 없다. 작업시설 108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문제의 핵심은 요거예요.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 이게 뭐였었죠?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강의를 하면서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이게 과거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유형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는 자, 뭐가 제일 중요했었죠? 이 표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 원가 계산이 있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재료비, 노무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실제 원가를 쓴다. 근데 근데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쓰냐면 정상 개별 원가는 예정 배부액으로 하는데 실제 배부 기준과 예정 배부율, 실제 배부 기준과 예정 배부율을 쓴다. 요게 그래서 제가 빨간색 글씨를 쳐놓은 걸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정상 개별 원가는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 재료비, 노무비가 들러를 낀 거예요. 이게 실제 원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들러를 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단위당 원가니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하죠? 금액을 뭘로 나눠요?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수량으로 나누는 거라서 우리는 수량은 여기 주어져 있어요. 1000개라고. 그러면은 금액만 구하면 되는데 자,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재료 원가, 노무 원가는 8만원, 6만원 더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해서 3개를 더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제조 간접비 계산하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하시면 돼요. 자, 실제 배부 기준과 예정 배부율을 갖고 오면 되겠죠. 실제 배부 기준 뭐예요? 여기 있네요. 실제 조업도 얼마? 10,000시간이 되겠고요. 예정 배부율은 여기 친절하게 써져 있죠? 3원. 그래서 8만원 더하기 6만원 더하기 3만원 나누기 1000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7만원에 17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8만원 더하기 6만원 10,000 곱하기 3에서 얘를 1000으로 나눠주면 170원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의 10월 중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접 노무비에 대한 자료이다.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그냥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번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푸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걸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이론 한 문제 정도는 가볍게 제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문제가 2점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점수가 낮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이거 준비하는 동안은 뭐 법인세 하나 과목을 선택해서 그거를 좀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하튼 해설은 해볼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AQAP, AQSP, SQSP를 가지고 하는데 자, 얘의 차이는 뭐라 그랬었죠? 임률 차이, 가격 차이, 얘의 차이를 능률 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게 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외우셔서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넣는 게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편이긴 한데 이거 넣는 거를 약간 살짝 까다롭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직접 넣을 시간은 AQ가 되겠고요. 실제 입률은 AP가 되겠죠. 표준 입률은 SP, 실제 생산량은 SQ, 표준 시간도 SQ예요. 그래서 SQ가 두 개인 이유는 이 표준 집대 SQ를 구할 때 보시면은 실제 생산량과 표준 시간 한 1단위나 2시간이죠. 그럼 150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총 작업 시간이 얼마냐면은 3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SQ는 3000이 되겠고 AQ는 270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AP는 30원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SP는 28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셔서 우리는 지금 입률 차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이 더 크면 유리하고 왼쪽이 더 크면 불리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AQ, AP를 하게 되면 2700시간 곱하기 30원에서 81,000원이 나오고요. AQ 곱하기 SP 하게 되면 2700시간 곱하기 28원에서 75,600원이 나옵니다. SQ 곱하기 SP 하시면 1500단위의 2시간에서 총 3000시간 곱하기 28에서 84,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 입률 차이 가격 차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얘가 더 적죠? 그러니까 뭐냐면 입률 차이 5,400원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거 가시게 되면은 얘가 더 크니까 능률 차이 8,400원 유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입률 차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입률 차이 5,400원 분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당사는 종합 원가 계산을 이용한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단기 완성품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공식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완성품 원가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야 된다. 수량을 구하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을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존의 유형에서 한 번도 꼬았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이 문제를 공부하신 분들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입선출법이니까 요 공식에 넣어서 기초제공품은 재료비는 마이너스 100, 100, 100이고 가공비는 마이너스 완성 퍼센트 100 완성 퍼센트. 그래서 이거 몇 번 쓰시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외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T 계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항상 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재료비의 환산량 기초제공품 마이너스 100이니까 500개에 마이너스 500 단기 완성량 있죠. 완성품 4000개라고 해서 4000 넣으시면 되겠고 기말제공품 100%니까 700에서 700. 자, 다음 그래서 합계해서 완성품 환산량은 4200개다. 다음에 자, 가공비를 보시게 되면은 완성의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500 곱하기 60%에서 300인데 마이너스. 완성량은 4000개, 기말제공품은 7호 35에 플러스니까 350 더하시면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050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재료비의 단가를 구하셔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얘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0만원에 4200개로 나눠서 단위당 1000원.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4050원에서 단위당 800원이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 잘 구하시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선입선출법은 자, 단기 완성품 원가는 기초제공품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기말제공품 원가는 기초제공품 원가에 미포함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초에 넘어온 금액이 있죠. 이거 기초제공품에 묻어있는 이 금액은 단기 완성품 원가 구할 때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고요. 기말제공품 원가를 구할 때는 단기 완성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해주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기 완성품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따가 기초제공품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단기 완성품 원가를 구할 건데 제가 지금 보시면은 단기 완성량이 있죠. 단기 완성품 수량을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이거 두 개의 합이에요. 단기 완성품의 수량은 요거 두 개의 합.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T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초 있고 단기 착수 있고 단기 완성 있고 기말 재고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가 지금 재료비부터 하게 되면은 500개였죠.
단기 착수량은 모르고 단기 완성량 기말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4200개인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말은 700개고요. 그러면 단기 완성량 얼마냐면 3500개가 됩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단기 완성품 수량은 3500개, 단기 착수량은 역산해서 구하면 3700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게 되면 기초가 300개, 그쵸? 그리고 4050개 기말이 350이니까 단기 완성품 수량은 3700개가 되겠고 단기 착수량은 역산하시면 375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단기 완성 요거랑 그쵸? 곱하시면 되겠죠. 가공비도 얘랑 곱하면 되는데 단기 완성품 원가는 기초 제공품 원가가 포함돼야 되니까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기 완성품 원가는 요거 재료비 가공비 또한 130만원에 얘랑 곱하기 이게 재료비고 얘는 가공비 3,700에 800원 하시면은 776만원이 나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봤을 때는 기말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776만원이랑 98만원은 이거 두 개의 합계는 뭐랑 똑같냐면 얘네들의 합계랑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에서 발생한 원가들이고요. 얘네들은 여기에서 발생한 원가니까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기말제공품 원가 98만원은 다시 그 다음 달에 일로 기초로 넘어가서 얘는 다시 단기 완성품 원가의 금액에 묻어주는 그런 로직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또 묻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또 넘어가서 또 이렇게 계속 순환돼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뭐죠? 이거 776만원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원가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준병도 원가는 혼합 원가이며 조업도 수준이 0인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가 발생되며 이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이다. 이거 맞나요? 자, 얘는 네. 맞고요. 자, 2번 준고정 원가는 계단식 원가이다. 얘도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총 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준고정 원가 그래프 그림 뭐죠? 요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업도가 이 정도 수준 이게 조업도고 네, 그쵸. 얘가 비용이고 조업도고 그래서 조업도가 일정 수준까지 여기까지는 일정하고 다시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늘어나죠. 얘도 일정 수준 벗어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은 총 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조업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1번은 제가 아까 설명하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준병도 원가는 뭐예요? 요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업도 수준이 0인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의 원가가 발생하는 거 맞고 이후 조업도는 총 증감에 따라 총 원가가 변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과거 원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관련 원가는 과거 원가가 아니니까 뭐죠? 미래 원가예요. 미래 원가.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이고 4번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 등 추적이 불가능한 공통 원가. 직접비와 간접비 나누는 기준이 뭐죠?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는 기준은 이거예요. 추적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고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죠. 그러니까 지금 직접 원가는 추적이 불가능한이 아니라 가능한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조 부분의 재정 간접비 등이 존재할 때 제조 간접비의 배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 완전히 파악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해서 완전히 파악하는 건 뭐였죠? 직접 배분법이 아니라 상호 배분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답이 틀렸습니다. 얘가 상호 배분법이 되거나 얘가 단순 배분하고 내용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중소기업법인 갑의 제1기 사업년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익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수익금액이 없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접대비 한도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최소한 금액 더하기 매출액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없으니까 얘는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인데 문제 보시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접대비 한도액 얼마죠? 3,600만 원인데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인데 사업연도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얼마다? 절반인 1,800원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번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게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공부하긴 쉽진 않은데 내용을 보시면 답 찾기는 쉬워요. 답 자체는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찍으셔서 맞으셨으면 다행이고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굳이 복습을 해서 나중에 기출을 93회나 준비하는 거는 약간 좀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 뭐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집이 하나인데 얘는 101호 얘는 102호 뭐 이런 식으로 주택인데 다가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소유한 경우에는 구분 등기와 상관없이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다가구는 여기도 가구가 하나 살 수 있고 여기도 가구가 하나 살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가구가 따로따로 살 수 있는데 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국세청에서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얘 따로고 얘 따로인데 그럼 당연히 별개에 대해서 세대가 다를 텐데 그쵸? 세대가 분명히 다를 텐데 얘를 가지고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되면은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내용은 좀 어렵지만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은 좀 어렵지만 답 찾는 거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번 요 내용까지는 한번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돼 있는데 단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고가주택을 보는 경우가 우리가 기본이 9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9억 원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거래한 금액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소득세법상 할 때는 기준시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서울에 보면은 금액이 집값이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기준시가가 10억이 아니면 고가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여튼 중요한 거는 9억도 제가 말이 요새 왜 이렇게 꼬이지? 9억도 중요한데 얘가 앞에 기준시가가 붙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나중에 응용해서 나올까봐 얘까지는 같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밑에 거는 굳이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 얘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니까요. 3, 4번은 우리가 원래 공부했던 내용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고 2번은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주세기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이다. 아래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크게 어렵진 않죠. 일단 간이가세는 빼는 거죠. 그쵸? 얘는 부가세 저기가 아니니까 빼시면 되겠고 세무계산서 발행이 아니니까 빼시면 되겠고 자, 보니까 거래처 선물용이니까 얘는 뭐예요? 접대니까 안 되고 직원 회식 때 되고요. 대표이사 주택 등기 비용도 안 되겠죠. 얘는 간이가세지니까 안 되고 업무용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꼬이지? 업무용 소형 승용차. 업무용 소형 승용차인데 900cc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도 되니까요. 얘랑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부가세 제외니까 91만원에서 10%니까 91,0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맞게 표현한 것은.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되게 안도했어요. 제가 업무용 수용자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실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론에 나와서 좀 안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답도 다행히도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나와서, 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이 14번은 대부분 맞추셨겠구나. 좀 뿌듯했습니다. 네, 여하튼 그렇고요. 답은 10조 몇 번이죠?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업무용 수용차란 개별 소비 과세 대상 승용 승합 자동차인데, 네, 승합은 조건이 있죠, 그쵸? 여하튼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5년인데 얘는 제가 뭐라 그랬었죠?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임의가 아니라 강제상각제도이고요. 자, 3번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자, 4번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 시 과세 표준 신고와 함께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출할 수 있다라는 뜻, 우리가 법조문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법을 보게 되면 법조문에 보면 다만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다만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예외 조항이구나라고 하고, 보통 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단서 조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에 예외가 되는 조항들을 단서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다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요. 제출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 밑에 거 내용 무시하시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 업무 수용차 관련 비용 할 때는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송금 산입이든 송금 불산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도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내용으로 맞지 않는 표현은 이라고 돼 있네요. 이 문제도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100점 방정 문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공통매입세액이랑 과세표준하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되게 까다로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줘서 우리가 입력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만, 실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부가세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고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생략하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있고요. 과세표준도 크게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공통매입세액이니까 얘는 세액이구나. 얘는 과세표준이니까 세액은 뭐죠? 과세표준이 몇 퍼센트? 10%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공부하시고 얘를 10% 적용하셔도 되고, 공통매입세액을 공부하시고 뒤에다 0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의 단기합계액이 5만원 미만이면은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고요. 단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하죠? 직전 과세기간에 있는 걸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이거 엔드 조건이에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이 총분의 면세 이 비율이 5% 미만이어야 합니다. 과세표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뒤에 공 하나 붙었죠? 공 하나 붙었죠? 얘는 똑같죠,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이렇게 하는 예외가 있고요. 여기 있네요. 단서 조항. 네. 그 다음에 2번.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한다. 그쵸?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3번.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내용을 잘 몰라도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시게 되면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10% 이하가 아니라 얼마예요? 5%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요. 내용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기입니다. 1번.
1월 3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다음 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은 차량을 구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매월 예정 상환일에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2020년 1월 3일 거만 분기하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할부금이 120이고 원금이 109만원이고 이자가 11만원이고 원금 잔액이 2,491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것만 분기하시면 되거든요. 요 거래처 다음 캐피탈이고 차량으로 할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처음에 분기 어떻게 했었을까요? 처음에 분기 이렇게 했었어요. 차량 운반구 2,500 그리고 돈을 할부로 주는 거니까 미지급 다음 캐피탈, 아마 이게 1회차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1회차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미지급금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할부로 주는 거죠. 할부로 주는데 원금이 얼마예요? 이 차량 운반구 얘는 뭐예요? 원금에 대한 금액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금. 그리고 할부로 구입했으니까 할부 이자가 나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미지급금은 뭐다? 원금에 대한 미지급만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상환하는 거죠. 1회차 상환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월 3일 날, 자, 일단 돈 나간 거 얼마예요? 120만원. 분계가 어려울 때는 항상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먼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원금 얼마 나갔어요? 이만큼. 위에 거. 그쵸? 그래서 미지급 없애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자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유형 자체는 흔하지 않은 유형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4월 10일 당사는 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통주 5,000주 주당 액면가 1,000원을 주당 1,5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감자 차손 또는 감자 차익을 묻는 문제다. 그쵸? 주식 소각이니까요. 자, 근데 보니까 소각 전 자본 내역을 친절하게 줬어요. 이거 왜 줬어요? 왜 줬을까요? 이거 보시면 이거 감자고 감자 차익 고려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개해 볼게요. 분개는 어렵지 않죠? 자, 일단 돈 얼마 나갔어요? 750만원 나갔어요. 그쵸? 주당 1,500원짜리를 5,000주를 샀으니까요. 회사 돈은 750만원이 나갔는데, 자, 자본금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이니까 5,000주가 주당 1,000원에 됐으니까 500만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감자 차손이 250이 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히 써줬죠. 감자 차익이 130만원이니까 감자 차익 먼저 상기하고 나머지를 감자 차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회사는 미국의 시온사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3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직수출했다고 돼 있으니까 16수출 직수출 하시면 되겠고, 수출 대금 중 3,000달러는 5월 1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을 하여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원화로 환가하지는 않았다.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으니까 선수금 해놨던 거 그대로 떠시면 되겠고, 제품 선적은 6월 3일에 이뤘으니까 6월 3일로 처리하는 거죠. 친절하게 문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선수금 있던 거를 떠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계약금으로 수령한다. 그리고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다. 원화로 환가하게 됐으면은 환가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고, 환가하지 않았으면 환가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선적은 6월 3일에 이뤄진 거 친절하게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계약금 수령 시에는 선수금을 받았겠죠. 5월 10일에 기준 환율을 받았겠죠. 그래서 360만원이 되겠고요. 보통 예금에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그래서 매출을 6월 3일에 했으니까 제품 매출 얼마냐면은 요렇게예요. 6월 3일의 기준 환율인 1,100원에다가 3만 달러. 하지만 선수금은 1,200 환율 1,200원일 때 받은 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떨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아이고, 이게 금금이 두 개가 들어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나머지 잔액인 27,000달러에서 6월 3일의 기준 환율 1,10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외환 차익이 되겠죠. 그래서 외환 차익을 좀 뜯어보면 선수금 요거 100원에다가 그쵸? 얼마 곱한 거예요? 요거 3,000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회사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환 차익 30만 원으로 표현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12월 30일에 영업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화물차를 임차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월 이용료를 2월 통장에서 이체되면서 전자세금 견선은 말일자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단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50일 과세로 하시면 되겠고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얘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임차료 판, 영업부서니까 판으로 하시면 되겠고 부가세 인식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미지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202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거래 내역이다. 매입세 공제 대상만을 매입 매출전표에 분개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련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보니까 대표이사 가사용품이니까 얘는 매입 매출전표의 입력 대상이 아니겠고요. 3월 26일 현금여중 쓴 거는 생산부 화물차 소모품 교체한 거니까 얘는 대상이고 3월 27일에 영업부 직원 생일선물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개하시면 3월 26일은 이렇게 차량유지비 부가세 현금을 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면 얘는 공급 대가니까 공급 대가가 뭐죠? 공급 가액 더하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7일도요. 마찬가지로 카드니까 카드 과세 하시면 되겠고 복류생비, 부가세, 미지금 이렇게 분개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신용카드 매입 내역 가셔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게 하셔도 될 거고요. 그냥 찜찜하시면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그냥 화면만으로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당사는 2020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2020년 10월 31일에 하고자 한다.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누락된 자료는 아래와 같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수정신고를 하니까 가산세가 발생하겠다. 하나는 신고불성실, 하나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하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월 10일 매출을 누락했는데 미연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8월 16일 매입 원재료 4천만원을 부가세 별도로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9월 15일날 매입을 했는데 트럭을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얘는 트럭을 구입한 거니까 공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매출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입력하시면 되겠고 얘는 일반 매입하시면 되겠고 얘는 트럭 매입했으니까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기본이 10%인데 요번에 바뀌었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90%를 감면을 해주고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만분의 25, 그래서 0.00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게 뭐냐면 자, 얘는 뭐예요? 가산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00원이면 10%니까 얘 원래 가산세 얼마예요? 100원이죠? 이 100원에 대해서 90% 감면하는 거니까 10%, 이 10%는 1 빼기 90%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인 얼마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그래서 가산세가 10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요거예요. 원래 있는 가산 본세에다가 10%, 즉 90%를 감면한 금액을 신고불소신 가산세로 납부하게끔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일단은 매입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요거 1,000만 원에 그쵸? 얘 얼마냐면은 400만 원.
예, 300만 원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700만 원이다. 그쵸? 700만 원에서 신고불성시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얼마냐면 700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0%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70만 원에 대해서 감면을 해서 이렇게 나오겠고요. 잠깐만요. 이게 맞나? 3만 원이? 네, 맞겠죠. 그쵸? 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70만 원에 맞나? 잠깐만요. 3만 원 맞겠지? 네, 그렇고요. 네,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4,5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92의 기출문제도 그 해답이 나오기 전, 그 해답이 나와야지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회사 상호가 조금 다른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말이 안 되네요. 제가 이게 왜 700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 쓰다가 풀이는 제대로 해놨는데, 그쵸?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은 700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쩐지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300만 원이고요. 바로 이제 실습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띄워놨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게 되면 네,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시는데 자, 수정신고에 신고샷수 1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매출은 1억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얘가 5억이 아니라 6억 하시면 되겠고, 원재료는 4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일반 매입이. 그러니까, 네. 3억 4천이 되겠고, 얘는 34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3천만 원 늘어났으니까, 고정자산 매입 3천만 원에 300 하시면 되겠고, 이제 가산세 넣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가산세를 넣게 되면, 왜 안 나오지?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거 제가 아까 안 지웠네. 그래서 보면은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3만 원이고요.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얼마였냐면 납부지연 가산세, 이게 용어가 바뀌었죠. 납부지연 가산세가 4,500원. 그래서 얘는 당초 납부기한이 10월 25일, 납부일권은 고지일이 10월 31일이네요. 그쵸? 그래서 2020년 10월 30일 하면 미납 일수가 자동으로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뒤에다 써야 되는구나. 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2일 5년 만기 사채 이자 지급일을 매년 12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유효이자법을 적용하여 생각하고 액면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0년 말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채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발행 당시의 분계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채 발행 당시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채 발행가액이 있으니까 92만 8천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채 액면가액 내가 나중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변에 사채 100만 원이 이렇게 오게 되고요. 나머지 얘네들의 차익은보다 내가 사채를 싸게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차변에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인데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결산 어떻게 하시냐면 자, 2020년 12월 31일 날 일반 조표를 입력을 할 건데요. 보세요. 자, 현금을 일단 10만 원이 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액면 표시 이자율은 실제 내가 지급하는 이자예요. 그래서 이 액면가액의 액면 표시 이자율이니까 얘랑 얘를 해서 현금이 일단 10만 원이 나가고요. 이 10만 원이 나가는데 보세요. 어떻게 나가냐면
자, 일단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없애주는데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요거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요거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먼저 하시고 얘를 넣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자 비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어렵게 나오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계산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게 이론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뭐, 그래서 이거는 사채 삼각표가 있는데 솔직히 삼각표를 그리면서 하긴 쉽진 않고요. 이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긴 있는데 요건 혹시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전산세무 1급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까지는 계산하는 문제 나오진 않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표시 이절만 있는 게 아니라 유효 이자율도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합계를 이자 비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평가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선급금을 환산하지 않아요. 선급금은 환산하지 않고 외상매입금만 환산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환산하지 말라고 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선수금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 보겠습니다. 발생일의 환율은 1080원인데 기말 환율이 1150원이니까 딱 봤을 때 뭐죠? 아, 내가 갚아야 될 부채죠. 부채가 1080원이었는데 1150원이니까 70원이 늘어난대. 그쵸? 그러면은 뭐가 발생하겠다?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외화 환산 손실 얼마냐면은 15,000달러에 내가 손해본 거 70원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내가 부채가 늘어난 거니까 외상매입금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기말의 재고자산 실산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해서 원재료 감소액이 700만원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60%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소액 중에서 60%만 반영하시면 돼요. 40%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40%를 반영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나머지 40%는 정상 감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넣어주게 되고 결산을 돌리게 되면 이 40%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원가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굳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결산 로직상으로는 굳이 이거는 분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가에 반영되는 거라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40% 무시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0%만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원가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해서 감소된 거니까 뭐예요? 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에 60% 곱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고 자, 원재료 감소한 거니까 타계정 대체로 해서 원재료를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다음은 회사의 실제 단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 소식의 일부 내용이다. 그래서 법인세 회계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주어졌던 법인세 문제랑 똑같아요. 다만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된 거냐면 지금 과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과세표를 가지고 이 법인세율에 넣어서 지방소득세율에 넣어서 우리가 법인세랑 지방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거 중간 예납 세금 반영해서 분개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게 안 물은 거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혀가 많이 꼬이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연습 안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계산기 두드리다가 막 몇 번씩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까지는 10%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억원 이하니까 2억원까지는 10% 적용하고 2억원 초과니까 3억
220만 원에서 2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겠다 해서 계산하시면 요게 나오고요.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인세 대상 금액은 이거 두 개 합계가 되겠고요. 자, 선납세금 22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얘는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납세금 먼저 없애주시면 되겠고, 법인세 등이 얼마냐면 요거 두 개 합계인 4,8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법인세가 얼마고 지방소득세가 얼마냐고 주어졌던 문제들이 있던 반면에 이번 문제는 이걸 가지고 한번 구해봐라 라고 문제를 조금 꼬았네요. 그쵸? 당황하지 마시고 풀던 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 수입니다. 1번. 회사는 11월 중 아래와 같이 기타 소득을 지급하였다. 아래의 자료 이용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과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요번에 특이하게 뭐가 나왔어요?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상금을 받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보통 강연료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할 상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조금 문제의 변형을 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풀던 대로 푸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화면만 띄워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을 상금 및 부상으로 하시는 거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풀던 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이렇게 해서 날짜 체크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박무영 총급여 7,500만원 입사일 2020년 3월 1일 세대주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고 2020년 귀족부 연말장сын 자료를 입력하시라고 돼 있고,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원이 있고 다른 부양가족의 소득은 없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같이, 이게 문제가 엄청 길더라고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92회 기출문제도 제가 이게 그 92회 뭐죠? 아, 제가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출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가지고 제가 해설하다 보면은 회사가 좀 다르다거나 기초 정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다운받으셔서 하실 때랑 약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총급여 7,500만원, 우리가 총급여 7천만원인 거 한도가 몇 개 있었었죠?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입사일이 2020년 3월 1일이니까 요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입사일이 2020년 3월 1일이니까 2020년 1월 거나 2월 게 있으면 없애야 된다. 그쵸?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부담 최소하니까 각종 금액들이 있으면 다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 된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니까 배우자는 장애인인데 양도세 금액 500만원이 있으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의 조건은 뭐였냐면은 그쵸.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은 500만원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것도 제가 강의를 지금 업로드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부양가족의 소득은 없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었었죠.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네. 자,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네, 소득이 없으니까 되겠죠. 어머니도 되겠고요. 배우자는 안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총급여가 7,500만원이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한부모랑 부녀자 공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국세청 자료입니다. 주택, 임차, 차액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 자, 친절하게 문제에서 2020년 3월 이후 지출액이 1,500만이라고 돼 있어요. 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돼 있고, 자, 그러니까 2020년 3월 이후 것만 반영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금 전축 500만원이 있고 퇴직연금이 200만원이 있다.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기초소득공제 서류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험이 있네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지출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둘 다 돼 있는 거죠. 자동차 보험과 손해보험 다 되기 때문에 230만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제가 헷갈릴까봐 이제 써놨어요. 본인은 다 되는 거죠. 그쵸? 다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 보이세요? 산후조리원.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 2020년에 새로 생겼는데 산후조리원은 총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1회에 출산 1회 2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박모영 본인은 7,500만원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되는 것만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거는 되는 거죠. 그렇죠? 세부담 최소하니까 배우자 거를 본인한테 몰아주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죠. 그래서 부도 되죠. 아버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3월 거까지만 3월 거부터 되는 거니까 1, 2월 거는 없애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1, 2월 거 무시, 얘도 1, 2월 거 무시. 그래서 보니까 얘는 1, 2월 거 빼면 3,410만원이고요. 전통시장 사용분은 250만원이고, 대중교통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자, 김우영 월별 공제 대상도 똑같이 1열 날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0만원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 마지막 기부금인데요. 자, 지정기부금이랑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네요. 그렇죠?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슬라이드가 많죠? 여기 위에 있는 요 가족사항들은 제가 미리 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놔서 조금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하셔서 자, 입력을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아마 여러분들 화면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하실 때 아마 이게 자동으로 첫째로 됐었을 거예요. 이게 둘째잖아요. 그래서 둘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세는 작성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가서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세청자료 요거부터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죠? 잠시만요. 좀 키울게요. 네, 그래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부터 해볼까요? 자, 가시면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누르셔서 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니까 여기다가 1,800 입력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네, 확인하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나중에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금액이 조금 다르죠? 예, 좀 다른데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프로그램이 다른 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500에 퇴직연금 200만원 연금저축 하셔서 연금저축부터 해볼까요? 연금저축에 새마을금고네요. 그쵸? 누르시고 계좌번호가 111-257-30 그 다음에 다른 말 없으니까 나머지는 빈칸 두시면 되겠고 납입금액이 500만원 다음에 퇴직연금 얘도 새마을금고네요. 계좌번호가 222-494-70 납입금액이 200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가보겠습니다. 보험료 가볼게요.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장성 보험 납입 내역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같이 뜨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이 지금 배우자인 김종호만 있었었는데 없으니까요. 그쵸?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230만원. 어차피 한도는 100밖에 안 되죠. 일단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위료비네요. 본인께 얼마냐면 170만원이네요. 그 산후조리원은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요. 일단 위료비가 본인께 170만원.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배우자네요. 배우자는 얼마냐면은 480인데 배우자는 장애인이었죠? 480만원. 자, 그 다음에 네, 부였었어요. 그쵸? 부는 뭐였냐면은 65세 이상이었었어요. 아까 보니까 75세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요. 320 더하시면은 490만원인가?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녀는 510만원이네요. 그쵸? 5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락된 거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네요. 자, 신용카드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카드가 얼마였냐면은 3,410만원. 그 다음에 지불카드가 없고 다 신용카드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25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이 320만원.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었네요. 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보니까 기부금이네요. 기부금은 자, 아무데나 누르셔도 상관없죠? 누르셔서 자, 지정기부금이니까 60만원이네요. 종교단체의 당해기부금에다가 6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정치자금 기부금이 11만원인데 10만원 이하분이 10만원, 10만원 초과분이 만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회사를 바꿔서 이제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의 수익금액 자료 및 부가세 과세 표준을 참조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매출액 보니까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공사 수입 이렇게 쭉쭉쭉 있고요. 코드도 있고, 영업액 수입 보니까 자비익이 있는데, 자, 자비익 보니까 영업의 수익 중 자비익은 제조 작업 중 발생한 작업 매물의 매각대 300만원이다. 세금 계수 발급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매출액에 포함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자 수익이랑 채무 면제 이익이랑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대상이 아니죠. 그쵸? 수익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이 1억 5천이 포함되어 있다.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방금 살펴봤고, 그래서 요 내용이죠. 3번 보니까 부가세 과세 표준 내역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딱 보는 순간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매출액이랑 부가세 과표가 다르니까 조정하면 되겠구나. 감이 오시겠죠. 그쵸? 자, 보니까 과세 매출이 이렇게 있고 영세율 매출이 있는데, 영세율 매출은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 1억 5천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조정할 게 없다. 조정할 거는 요 위에 거만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매출과 관련해서 선수금 500만원을 수령하고 선수금 관련 세금 견서를 발행했다고 돼 있네요. 그쵸? 선수금 수령했는데 세금 견서 발행했으니까 부가세 신고에는 들어갔지만 매출로는 인식을 못했겠죠. 그래서 얘는 자, 아직 매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시기 차이가 되겠고요. 당사 제품 원가 200만원, 시가 400만원인데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보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시가 기준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당사의 차량 운반금 매각대금이 5천만원 포함되어 있다. 얘는 뭐죠? 네, 유형자산 매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원가 시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제가 입력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좀 잘 안 보이시겠죠? 네.
잘 안 보이시면 혹시 그 문제지를 인쇄하셔가지고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최대한 일단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법인 조정에 이거 어디 갔니? 네, 여기 있네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러오기 하셔도 돼요. 불러오기 하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버전이 틀리다 보니까 입력 한번 해볼게요. 매출의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 얼마였냐면은 1737 빵빵. 그리고 일단 입력부터 다 해볼게요. 상품 매출 2억 1천. 그리고 공사 수익금액 5억 6,500. 그리고 영업의 수익에 자비익이 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원가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자, 이 금액을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에서 불러오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코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281103. 그리고 자, 얘는 515030. 그 다음에 얘는 451207. 그리고 아마 얘가 중복해서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300만원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740이죠? 40?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수출이 1억 5천 있으니까 여기다가 1억 5천을 빼시면 되는데 빼면 얼마죠? 1659인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부가세 이거를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돼요. 불러오기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없으니까 수동으로 일단 해볼게요. 2424 빵빵 150 빵빵. 그래서 차이가 요만큼이 나는데 자, 조정후 수익금액이 얼마냐면은 2515 빵빵 2515 빵빵. 그래서 5,900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선수금 500이니까 어디 갔지? 네, 얘 500. 그 다음에 자, 유형계산 매각한 거 5천만원. 유형계산 매각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차액 금액이 얼마 나와요? 400 나오죠? 어차피 나머지는 요거잖아요.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거. 그래서 얘는 개인적 공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가 200인지 400인지 헷갈리시면 얘 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나머지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그냥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굳이 장부가 시가 모르셔도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1번은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고요. 세무조정은 건별로 하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실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는 협회비는 송금 인정이 되고요. 자, 증권거래세도 송금 인정이 되고, 토지취득세는 아까 우리가 이론에서 잠깐 봤었죠?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소득세 얘는 될까 안 될까요? 얘도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법인세분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기타 사유 유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하튼 기타 사유 유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송금 산입이 되고 주차 위반 과태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도 기타 사유 유출하시면 되겠고요. 송금물 산입.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안 되죠.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만 하고 실습은 각자 해보시면 좋겠네요.
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정자산 기계양치가 나왔네요. 그렇죠? 2019년 5월 2일에 취득했으며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부분재무상태표 보니까요.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우리가 취득가액은 1억 2천에서 1억 2천이니까 취득가액 변함은 없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에서 8천원 늘어났죠? 정기상각 누계액은 5천만 원이 되겠고 단기상각액이 8천만 원이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단기 감가상각비는 3천만 원이다. 주어에도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을 반영한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러니까 단기 상각비는 3천만 원이다라고 유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0월 31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되겠죠. 그렇죠? 유보사항이니까요. 기계장치 감가상각 부인액이 1392만 원이 있다. 정률법이니까 얘는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4번에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하였다. 무신고했으니까 정률법이 되겠고 5번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3천만 원을 단기의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91회에 요거 가지고 즉시상각 위제 문제가 있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둘 다 정답으로 처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확실하게 600만 원 이상이 넘는 3천만 원으로 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얘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실습해 볼게요. 네, 그래서 얘도 보면 고전장작 등록부터라고 되어 있었죠? 네,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코드가 101번 자산명의 기계 설비 2019년 5월 2일 기초가액이 1억 2천 정기말 상각누계액 5천 그리고 자 천천히 해볼까요? 단기상각비가 3천만 원이네요. 내용연수 5년 단기상각비가 3천만 원 그리고 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500번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계함직 감가상각 부인의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얼마냐면은 1392만원 그 다음 정률법 했죠. 네, 정률법 했고 마지막에 자본적 지출이 3천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J를 가지고 이제 미상각분 상각비 가셔서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 잠시만요. 이거 아니죠? 네. 얘죠. 그래서 불러오기 하시면은 네, 입력 관계 불러와지죠? 그래서 보면은 특이한 거 없으니까 바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왜 안 내려오니? 잠시만요. 왜 안 내려가지? 네. 그래서 상각 부인액이 862만 2,080원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업무용 수용자 수업을 하고 지우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기계장치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입력 누르시고 그냥 써볼까요? 기계장치 이렇게 8622080 얘는 유보 발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해볼게요. 얘는 그냥 불러오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불러오기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확인하시고 저장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제 4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2번 시험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존의 기부금 조정 명세서의 문제를 확 깨가지고 난이도를 확 높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단기순이, 입금사님 및 송금부사님, 요거는 우리가 밑에 하단에 입력하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영업의 수익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월 30일 서울시에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다. 자, 그리고 영업의 비용 볼게요. 6월 30일 천재지변 이재명 구호금품이 있죠. 그 다음에 10월 30일 얘는 법정이고요. 법정 지정부터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10월 30일 종교단체 기부금은 뭐죠? 지정기부금이 되겠고요. 11월 25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고용 목적 사업비 외로 지출하는 기부금 600만 원인데 얘는 뭘까요? 기타예요. 기타하고 플러스 뭐냐면, 자, 이해가 왜 기타냐면 여기 있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고용 목적 사업비 외. 이게 되게 치졸한 게 뭐냐면 이 외가 없으면은 송금 불산입이 안 되고 인정이 돼요.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고유 목적 사업비 외로 지출하게 되면은 송금이 인정이 안 돼서 송금 불산입을 하셔야 돼요. 되게 치사해요. 이거 자체도 어려운 문구인데 여기다가 외까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만점 안 주겠다. 무조건 틀려라. 이렇게 해서 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11월 25일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600만 원이 송금 불산입 되는 거니까 요것도 더하기 600만 원 해서 이따 입력할 때는 2030만 원 입력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2월 결손금 1억 및 지정기부금 함도 초과액 500만 원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잔액이랑 송금 산입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장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영업의 수익인데요. 볼까요? 서울시에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양도시 장부가액은 3억이고 시가는 6억이다. 자, 기부금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위제 기부금. 위제 기부금이 뭐냐면 우리가 위제 매입세 이런 거 있죠. 위제가 그래서 뭐냐면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위제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위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위제 기부금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특수관계인 외. 이것도 특수관계인이라 특수관계인 외예요.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보다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매입을 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거예요. 특수관계인 외. 특수관계자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부당행위 계산을 해서 이제 두드려 맞는 거고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한테 줄 때는 이거를 위제 기부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왜 더 많이 줬냐, 더 많이 준 거는 그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불특정인에게 너가 기부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이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래서 얘를 가지고 따지셔야 되는데요. 자, 매각 금액이 얼마냐면은 3억 5천이에요. 왜 3억 5천이냐면 장부가액이 3억이었는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천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예금 3.5억, 그 다음에 토지가 거꾸로 썼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보통예금이 3.5억이고 토지가 얼마 없어졌어요? 3억이 없어졌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0.5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처분금액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금액은 3억 5천이다. 그리고 이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하면 되는데 딱 봐도 3억 5천이랑 6억이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고가로 판 거죠. 그쵸? 그래서 위제 대상, 그러니까 위제 기부금이 대상이 안 되려면 70%를 곱해서 4억 2천에 팔았었어야 돼요. 최소한 4억 2천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나는 4억 2천짜리를 3억 5천에 판 것처럼 되는 거니까 기부한 게 7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제해서 기부금을 때리는 거고요.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왜 법정 기부금이냐면 서울시에
내가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이제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하다가 헷갈렸는데, 네, 제가 설명하다가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네, 지금 이 경우는 저가 양도가 되겠죠, 그쵸? 매각 금액이 요건데,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세보다 7천만원 싸게 판 걸로 봐서 기부로 때린 거니까요, 저가 양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넣어보면요. 자, 일단은 밑에 영업의 비용이 있는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부터 해볼게요. 6월 30일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그 다음에 뭐 쓰란 얘기가 보통 보면은 이 기부처 법인명의나 사업자 번호를 생략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 생략을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여기 네. 그래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10월 30일 종교단체 기부금 1,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11월 25일. 이거를 어떻게 다 써야 되나? 잠시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고유목적 사업비 외 지출 외 기부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이 600만원. 그 다음에 요거 영업의 수익 위에 거 해볼게요. 법정기부금 12월 30일. 토지 양도 기부금 그냥 위재 기부금 해볼게요. 위재 기부금 이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위재 기부금 7천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 수정하시면 되겠죠. 1억 6,200에 입금산입이 2,030만원 송금산입이 5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부금 조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 결소금 합계액이 1억이 있으니까요.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 한도 초과액이 2019년 거니까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500만원.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끝이구나. 입력을 하게 되면 요게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송금산입액이 500이 나오면 네, 여기다가 송금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등록해야죠. 뭐 해야 되냐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요. 그래서 지정기부금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비지정 기부금 600만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예상서나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 입력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조정 계산서에서 여기 있는 거 다 입력한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하는 거예요.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어떤 게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그쵸? 여기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시니까 쭉 보니까 나머지 거는 다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입력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조정명세에서 입력하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고, 입력하지 않는 것들은 항상 이거 셋 중에 하나 나와요. 연구인력 개발비, 얘는 중소기업만이에요. 중소기업이라고 단서가 있을 때만.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얘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에 입력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조정계산서에서 일단은 입력을 차례대로 하시면 되겠죠? 차례대로. 네, 2월 결손금 전액 2019년도 교섭분이니까 2월이 되는 거죠. 10년까지 되니까요. 그리고 중간 예납세액이 510만원,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이 92만원. 이렇게 입력 1번 우리 했고요.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있죠? 감면세액에다가 623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요거 96만 1,500원 있죠? 네, 그 다음에 조정 후 세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얘를 띄워놓고 입력을 해볼게요. 맞죠? 624만원. 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마지막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입력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조정감, 조정 후 세액, 얘를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624만원 중에서 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금액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내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5278500 제가 입력해 볼게요. 52785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92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